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 오다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출연자가 지금 박수를 쳐주십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서혜성 작가가 옆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오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골 분이기 때문에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 혼자 진행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이계삼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뭐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교사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초중고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중학교로 시작해서요. 고등학교 주로 있었습니다. 아, 고등학교 선생님. 예. 그럼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국어 선생님. 가끔 시도 읽어줄 것 같아요. 별로 아이들 안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교사? 경기도 김포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경남 밀양에서 교직생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했다는 건 지금 교사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만뒀습니다. 잠깐 쉬신 거예요? 아, 그만두셨어요? 예, 그만뒀죠. 네. 교사였다가 완전히 그만두신 분. 네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네. 정치하시죠? 예, 정치 시작했습니다. 네.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녹색당 비례대표 지금 이제 후보 예정자하고요. 탈핵 탈송전탑을 기치로 이번 20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들으신 바와 같이 예. 전직 교사신데 뜻한 네네. 바 있어서 네. 진작 교사를 그만두시고 네. 그리고 녹색당과 비슷한 활동을 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야말로 뜻한 바 있어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녹색당 비례대표로 예. 오는 4월 총선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계삼 후보라고 불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교사는 언제 그만두셨어요? 2012년 2월 달에 그만뒀는데요. 만 4년 됐네요. 네, 만 4년 됐습니다. 좀 천박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서 안 말리셨나요? 교사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만두기 한 2년 전부터 네. 이렇게 뭐 굉장히 거기에 몰두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학교 그만두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 양반이 언젠가 그만두겠구나라고 다들 알고 계셔서 그렇게 많이 놀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교사가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뭐 힘든 측면도 많고 실제로요. 교육 일선에서. 네. 그렇지만 저희처럼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좋은 직업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교사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월급도 받으시면서 하셨으니까 생계 문제도 있고 네네. 일종의 결단이고 그렇게 중간에 네. 연금 대상도 안 되시는 거죠? 예, 5년 정도 더 해야 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아,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한 5년쯤 기다렸다가 그만두거나 할 텐데. 예. 전격적으로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결단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로 지내는 게 좀 굉장히 답답하고 좀 무엇보다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건 누구한테? 뭐 우리 가르치는 이렇게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네. 그러니까 국어 교사이긴 했지만 노동이나 뭐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 그리고 기후 변화나 농업 뭐 이런 주제를 가르치고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일 걸렸던 게 주로 농업이나 비정규직 문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정규직이 우리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는 당면은 현실이 될 거다.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 농업에 있다. 뭐 이런 걸 주로 가르쳤지만 저 자신은 뭐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되고 또 무엇보다 정규직 교사로 지내는 게 때로 좀 굉장히 답답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일단 저도 비슷한 처지에서 이 친구들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농사 짓고 또 조금 그런 처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계시던 학교는 한 학급에 한 30명 좀 넘는 그리고 몇 학급이 있었습니까?
바꿔봤네요. 그래도 좀 큰 학교네요. 예, 뭐 밀양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면 한 학년에 210명? 네, 맞습니다. 200명 정도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중에서 교사가 될 확률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뭐 한 학급에 그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10%도 안 되죠. 한 5% 이쪽 저쪽이었다고 보여집니다. 5%가 아마 채 안 될 거예요. 뭐 교대 4대를 1년에 몇 명씩 가기는 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교대를 졸업한 확률이 높지만 4대는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경쟁률이 심해서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교사가 아니라 글도 많이 쓰셨어요. 네네네. 뭐 한겨레 같은 데다가도 쓰셨고 여러 잡지에도 쓰셨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일선에 계신 교사들이 그렇게 활발한 집필 활동을 하는 분은 거의 없죠. 많이 안 계시죠. 예, 제가 좀 유별나게 좀 설쳤다면 설쳤다고 할 수 있죠. 아니, 하여튼 뭐 독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로서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사회적 실천으로 가끔 데모도 하셨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그럼 그쯤 하시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많이 하신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역설이 있었죠. 이번에 칼럼집 하나 냈는데요. 그 서문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칼럼집 제목이 뭡니까? 고르게 가난한 사회. 고르게, 이거 벌써 의미심장합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 가난한 사회. 그 카말 준블라트라는 1970년대 레바논의 좌파 정당 지도자였습니다. 진보사회당에. 나중에 암살도 당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악마적인 어떤 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인간적인 사회주의 사회다. 근데 그것은 고르게 가난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중에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종교 분쟁에 휩싸이면서. 그런데 저는 고르게 가난한 사회란 말을 듣고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늘 이렇게 찾아 헤매던 그런 이념적 사상적 지향이랄까요? 하여튼 근데 그 책 제목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 서문에 한동안 얘기를 좀 쓸까 말까 하다가 그 글로는 이제 처음 써보는 얘기였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녹색평론이라는 잡지에 그때 2008년도에 비정규직 장기 투쟁 농성장 르포를 기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륭전자, 뭐 KTX 여성무원 노조 그리고 코스콤 뭐 이런 GM대우 뭐 이런 곳 이제 취재를 해서 했었는데 그 중에 KTX 여성무원 노조의 그 활동가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좀 해달라 했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이런 거 아이들한테 안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이고. 근데 이해는 되는 그렇죠. 꿈을 깨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뭐 패션 잡지 보면서 예쁜 옷 고르고 뭐 친구들 손잡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너무 행복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는 게 너무 끔찍하더라. 그래서 뭐 몸에 쇠사슬 제복 입고 쇠사슬 걸고 농성하는 거 뭐 그리고 그 언니들이나 동생들 보기 미안해서 농성장에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꼭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느냐. 꿈을 깨야 하느냐. 어차피 사회에 나오면 깨질 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정규직을 가르치는 이 수업 시간에 주제 수업 시간에 이 녹음 파일을 틀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자 싶어서 한번 틀었어요. 그 첫 번째 수업 시간이었는데 다른 수업과 전혀 다른 반응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이 침묵하고 몰입했군요. 몰입해서 또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여학생들 다 우는 거예요. 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미래, 자기가 겪어야 될 현실을 지금 아이들이 몰입해서 듣고 있다. 근데 문득 이걸 가르치고 있는 나는 교사고 뭐 정규직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만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은 거리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문득 그런 저 자신 싫어지는 거예요. 온갖 화가는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정규직 교사의 정교조의 뭐 때로 또 이런 걸 가르치는 명예.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나 자신에게는. 그래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떠돌 친구들과
농사를 좀 가르치고 싶다. 네. 시골에서 같이 농사 짓고 살자.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학교 그만둘 준비를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너무 공교롭게도 사직서를 낸 날이, 교장선생님께 낸 날이 1월 13일이었는데, 사흘 뒤에 그 밀양에서 잘 아실 그 분신자결, 송전탑 네. 분신자결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잠시 좀 길을 멈추고, 농업학교 준비하는 일을 멈추고, 송전탑 투쟁에 뛰어들었는데, 지금은 또 그 일에 또 그 일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 대책이 사무국장을 예, 계속 지금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참 말은 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정직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위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존적 고민이시기 때문에. 네, 뭐 그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토를 달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그러나 전 존재를 옮긴 결정이었고, 저는 그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대학 다니다가 막 공장 들어가고 위장 취업이라고 했고, 그때 공장 가서 아직까지 공장 다닌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뭐 자기 세계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때 기가 막힌 건 한 10,000명 넘을 것 같은데 무척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옮기는 결단을 합니다. 뭐 선배 잘못 만나서, 책 잘못 읽어서, 뭐 그런 이유겠죠. 아니면 뭐 시대의 아픔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자기 존재를 옮기는 결단을 많이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아니 저는 옛날에 뭐 되게 좋은 시대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예전보다 좀 뭐랄까요, 움츠러들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 뭐 저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 같은 호연지기 이런 거 별로 없고, 막 프로젝트 이런 데 많이 쫓아다니시면서 움츠려든 분들이 많아요. 걱정도 많이 되는데, 하여튼 이계삼 선생님은 네, 시대착오적인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경의를 표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근데 그만두면 네네.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사실은 뭐 제 아내도 교사이고 부부 교사로 오래 지냈고 뭐 이 대단한 결단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그 아내가 벌고 있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시고. 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예, 또 맞벌이 하면서 벌어놓은 돈도 있고. 예. 그래서 또 저는 뭐 가난하게 살 자신은 있어서 그 제가 지금 버는 뭐 용돈, 원고료, 뭐 가끔 하는 강의료 이런 걸로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학교 때 저희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들어간 경우인데, 그 이전 세대보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노동 현장으로 가는 경우, 또 농민운동으로 뛰어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뭐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서도. 근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도 없었고. 근데 저는 오히려 교사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존재 이전을 잘한 경우라 생각하고요. 후련했어요. 후련하고, 지금도 아주 마음이 개운하고요. 네. 또 뭐 정치 문턱을 넘을 때도, 처음에는 막, 마치 이렇게 자기 몸을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도 마치 숨겨진 어떤 뭐 권력 욕망이나 이런 걸 들킬지도 모르는 뭐 이런 일들이다 보니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선을 긋고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랬는데 오히려 몸을 버렸다는 생각을 좀 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근데 녹색당 후보가 된다고 해서 몸을 버렸다고는 많이 판단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지역에서는요. 특히 송전탑 투쟁을 제가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찬성 주민들 쪽이나 또 지역 사회에서는 저 봐라,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줘. 그렇지. 교사 출신이 와가지고 왜 그런 했냐. 빤하다. 그렇다고 당선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네. 자,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를 여러분 내시나요? 네, 5명 냈습니다. 5명 내시고. 지역구도 내시나요? 지역구도 5분입니다. 5 네네. 3%의 관문을 넘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100명 중에 3명 이렇게 생각하면, 3%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숫자로 환산하면, 지난 선거 기준으로 하면 64만 표, 아마 좀 넉넉하게 잡으면 70만 표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19대 총선에서 녹색당이 10만 표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6배에서 7배를 성장해야 되는 건데요.
특히 지금 뭐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는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이 일단 제3당 효과를 좀 누리고 있었는데 네. 안철수 신당이 3당이 되면서 진보 진영이 이렇게 논의가 사라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덩달아 녹색당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일반적인 유권자다. 우리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녹색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한국 정치에서 녹색 정치의 영역이 사실은 그 필요성이 굉장히 좀 넓은데요. 네. 지금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내 진출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녹색당이 비록 이번에 잘 들어가야 한 석 아니면 두 석일 텐데 네.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한두 석이 앞서 있었던 다른 진보 정당과도 분명히 질적으로 다른 그리고 한국 정치의 다양성과 녹색 정치의 그 가치를 위해서라도 매우 기묘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선 때 네. 지역구의 후보가 나오면 네네. 각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네네. 이를테면 뭐 박근혜를 심판하겠다더니 네네. 또는 박근혜 씨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네네. 무능한 국회를 심판하겠다느니 네네. 또는 뭘 또 심판하죠? 안철수당은 하여튼 뭔가를 심판하겠다느니 네네. 하는 각자의 준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있겠지만, 기준으로 네네. 지역구는 뽑으시고 마음 네네. 편하게 네네. 네. 고향 따라 뽑든 뭐 네네. 혈연 지연 학연을 뽑든 뽑으시고 네. 정당 투표만은 녹색당을 하나 찍어주시면 네네. 그 값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탈핵 정당으로 많이 알려져 네. 있잖아요. 제가 출마하게 된 것도 뭐 어쨌든 내걸었던 기치는 탈핵 탈송전탑 에너지 전환인데요. 천천히요. 탈핵, 탈송전탑 탈송전탑, 에너지 네. 전환 뭐 에너지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 영역이 밀양 송전탑 투쟁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긴 했지만 네.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언론, 네. 뭐 문화, 뭐 정치 여러 영역에서 교육도 그렇고 여러 영역 어쨌든 우리가 87년 체제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그 맛은 봤잖아요. 네. 그렇죠. 정권 그렇죠. 교체도 해봤고. 네, 정권 교체도 네. 해봤고 그런데 정보화 이런 거는 뭐 에너지 되게 영역은 최고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1970년대에 그 박정희 개발 독재에서 사실은 전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탈핵이 강조하는 건 핵발전, 원자력 발전 하지 말자는 네, 거예요.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핵발전으로 상징되는 한국 네. 사회에 아주 무지막지한 에너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 전력거래소를 검색을 해보셔서 전력거래소라고 전력거래소가 하는데요.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각 발전사에서 전기를 만들면 네. 그걸 한국전력이 삽니다. 그 네. 중개해주는 시장이 말하자면 전력거래소인데요. 증권거래소 같은.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그 김대중 정부 때 만든 시스템인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초기 화면에 뜨는 게 뭐냐면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역대 가장 전기를 많이 쓴 날이 언제냐면요. 올 1월 21일입니다. 제일 추웠던 날. 추워도 많이 쓰죠. 근데 그때도 그 전력 예비율, 그러니까 놀고 있는 네. 발전소 그 운영 예비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15%가 넘어갔어요. 와, 15%요. 예. 그때 역사상 제일 많이 쓴 날 15%가 예, 남으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너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 수요를 그러면 부풀려서.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엔 좀 더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지금 그 산업 구조가 네. 전기 다소비 업종이 조금씩 옅어지는 현상이잖아요. 해외 이전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수출이 네.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예, 그 인구도 줄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전력 그 수요 전망을 엄청 부풀려서 잡아요.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화력발전소랑 햇발전소를 왕창 짓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전선로를 왕창 깔아요. 네. 이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지금 그렇게 왜 그렇게 가는 거죠? 한국전력이 그런다는 거죠. 한국전력은 정부가. 예, 한국전력과 정부가 지금 하는 네. 건데요. 그건 사실은 대자본의 이해관계입니다. 네. 일단은 전기를 그 원가보다 훨씬 싸게 쓰는 그 산업 자본들. 그러니까 네. 전기 다소비 업종은 우리나라 수출 그 기업들하고 일치하고요. 또 대자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재벌. 예, 그렇죠. 이를테면 뭐 포항제철이요. 네. 일본 기준으로 그 전기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요. 한 해에 뭐 500억 이상 전기요금을 더 내야 돼요. 500억이요? 억 이상. 근데 포스코 네. 입장에서 500억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용. 전기요금이요. 네.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이 그 자기 수입
원가 매출이나 뭐 이렇게 원가 기준에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전기요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근데 지금 일본처럼 낸다는 건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낸다는 거죠. 그 3배 정도. 전기를. 3배 정도. 3배. 그래도 500억밖에 안 되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 뭐 피크타임 요금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산업용 전기 요금 체제에서 보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일단 산업 자본들이 뭐 아주 비관한 예로 지금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 있어요. 거기가 쓰는 전기의 양이요. 부산 전체 시민이 쓰는 전기의 양의 1.6배 정도 됩니다. 160%를 쓰고 있어요. 부산 인구가 300만 좀 넘죠. 근데 보다 많이 쓴다고요? 일개 공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가요 원가보다 싸요. 뭐 그러니까 이런 체제 그리고 민간 화력 발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 또 그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시고 싶은 건 지금 전기 생산이나 전기 산업 구조가 재벌 대기업 위주로 편제돼 있다.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죠. 그건 그렇고 그거하고 탈핵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역시 또 대자본이고요. 또 핵발전소로 인해서 그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고요. 법 체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법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197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이 법에 의하면 핵발전소 부지 그다음에 변전소 부지, 뭐 송전선로 부지로 지정이 돼요. 아주 핵심적인 절차만 갖추고서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강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개 법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요 다 면제를 해줘요. 사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도 하고 나면 정부가 그냥 부지 딱딱 정하고 그냥 송전선로 선 딱 그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속절없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 발전소 부지 주민들, 변전소 주민들 자기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위험 속에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저항 행위는 다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에너지 분야는 계속 그렇게 관철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합리성도 없이 발전소나 이런 전력 시설들 왕창 짓고서 지금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전기 소비 전가세가 이미 푹 꺾여버렸어요. 계속 꺾이고 있는 중이고 근데도 지금 7차 수급 계획에서는 또 전기 소비율을 매우 높게 잡아가지고요. 또 신규 핵발전소 영덕하고 삼척에도 신규 핵발전소 짓겠다고 나오고 그리고 신고리 같은 경우도 밀양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3, 4, 5기에다가 5, 6호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지금 이미 세계 최대 핵발전소 단지가 되었어요. 고리 지역은. 그 이전에는 후쿠시마 1원전, 2원전이었거든요. 이게 다 폐쇄가 되고 나서 지금 근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반경 30km 이내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뭐 15만에서 뭐 20만 정도 된다 그러던가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0km 이내에 350만 명이 살아요. 그렇죠. 부울경 다 합하면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한 개라도 잘못되게 되면 이거 정말 엄청난 사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녹색당으로 국회에 들어가시면 구체적으로는 뭘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한석을 얻게 되면 녹색당은 임기순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씩 지난번 19대 총선에는 진보신당이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안 됐죠. 근데. 안 됐죠. 근데 이제 녹색당이 이번에 이걸 공약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독일 녹색당이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정치인, 그러니까 좀 유력한 사람이 계속 정치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활약하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 대의에 좀 맞지 않다. 누구나 해야 된다. 되시면 2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의정 활동의 경험을 살려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고 맞습니다. 이런 멋있는 모델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이번 임기순환제가 그 체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석을 받게 돼서 그러면 제가 2번을 받았거든요. 그럼 1번이 황윤 후보님이 2년을 하시고 저는 그 2년 동안 보좌관을 합니다.
그 일본에 가서 그렇죠. 예, 보좌관을 미리 하고 다 그렇게 약속을 이미 이제 하고서 출발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계삼 후보도 국회의원이 되시면요. 네네. 되면은 이제 3, 4번이 그렇게 뭐 다른 그렇죠. 그 후보님들이 또 보좌관을 하시고. 그렇죠. 의원직 사퇴하면 정당에서 승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그 1심에서 밀항 송진탑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여 그 의원직을 승계를 했는데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번인 김주원 후보가 바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대의원도요. 녹색당 추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 인원별 대의원 비율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첨을 해서요. 당사자 의견을 묻습니다. 추첨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해서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고사를 하면 다음번 추첨자, 그 다음번 추첨자여서 지금 굉장히 정착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첨되신 분들도 이거 활동을 하면서 녹색당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고 책임감도 생겼고 또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심 없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례대표 후보가 된 건 추첨입니까? 선출입니까? 비례대표는 선출입니다. 저도 사실은 비례대표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미를 해서 그 추천을 일단 받죠. 일단 어느 정도 아무나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인정받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 검증된 후보들이 있다면 그들을 추첨으로 하는 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그럼 녹색당은 토론 또 교육이 많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원 교육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주 만족스럽게 활발하다 보기는 저희들도 좀 뭐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녹색당은 언제 창당됐습니까? 후쿠시마 사태 때 처음 이제 그 발의가 되었고요. 2012년 1월에 창단되었습니다. 2월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럼 아직 젊은 정당. 아직 이제 그렇지만 또 그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들 중에서요. 제일 오래된 정당입니다. 뭐 이름 새누리당보다 뭐 하도 뭐 많이들 바꾸니까. 자, 탈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지금 탈핵을 기체로 내걸었던 정당이 없는 건 아닌데 활동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녹색당의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권 의제. 그때 공장식 축산이나 뭐 식품 안전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동물의 권리잖아요. 동물 헌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민법상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이에요. 그래서 학대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그 우리 버려진 반려동물들 그리고 또 야생동물들 공장식 축산 이런 동물권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인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들이 당에 그 국회로 들어가서 수많은 활동들을 벌여낼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는 이제 그 핀란드가 이번에 중도 우파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이제 결정이 날 텐데요. 우리나라도 성남시가 이제 청년 배당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저성장 시대에 국가가 차별 없이 민중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탈핵. 기본소득. 그리고 농업 부흥 같은 의제가. 동물권. 농업의 부흥 같은 거 있겠죠. 농업은 어떻게? 역시 저는 농민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기본소득의 가지일 수도 있네요. 근데 또 농업 의제로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적인 기본소득이 어렵다면 장애인, 녹색당의 공약이 장애인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 15세, 29세, 정말 기본소득이 필요한 그 세대들에게 계층들에게 먼저 주자는 거거든요. 특히 농민 기본소득이 중요한 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농업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기 전인데 그때 당시에 그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농가 기본소득이 90만 원대일 때거든요. 근데 해외 많은 특히 선진국 국가들이 그 식량 자급률을 갖다가 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법정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농민 소득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의 소득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보장을 해줘서 농가의 소득이 어쨌든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되면 너희들 좀 농사 지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면 반마다 물어봐요. 들어가는 수업 반마다. 그러면 한 10명에서 많은 경우에 절반까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꼬박꼬박 그 소득이라도 보장이 된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서 이 청소년들이 실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뭐 별 상관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자기 삶과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도시에 나와서 뭐 삐까번쩍한 이런 걸 꿈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과 관련해서는 정말 농사짓고 그 사는 삶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민 기본소득이 현재로서는 40만 원인데 정말 40만 원이라도 농민들에게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럼 지금의 어떤 소득이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지금 정도 이쪽 저쪽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150만 원 소득이 보장된다면 그 귀농을 할 수 있을 세대가 확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 운동을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 당장 되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작은 실험들이 있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의 전매 가능성,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4년간 계속 토론하고 실험을 해 나간다면 아주 큰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녹색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탈핵, 네네. 동물권,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네네. 인권은 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당연히 그런데 네. 인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존 정당이, 네. 예, 기존 정당들이 특히 소수자 인권은 녹색당은 특히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법들을 지금 많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성 결혼의 문제들, 우리 녹색당의 그 소수자 인권 특위위원장이 김종광수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고, 김 감독이 지금 거기 가 계시군요. 그렇죠. 동성 결혼을 갖다가 이제 법제화하고 또 뭐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도 이제 개정을 해야 돼서 예컨대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트랜스젠더 분들이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계속 자기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이지만 물리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지만은 주민등록상을 계속 2번이어서 뭐 이런 경우가 계신다고 해요. 50살이 넘도록 한 번도 투표장에 가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투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다 동네 주민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그 주민등록증을 내는 순간 커밍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 정보에 왜 성을 표시하는 그 법적 성을 표시하는 정보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잖아요. 박정희가 입장에 드리운 그림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성 자체를 지금 양성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쓰이잖아요. 성평등인데 다수의 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수자 인권, 성평등의 문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예 번호를 안 붙이거나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네네. 사람에게 물건은 안 붙이거나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꼭 붙여야 된다면 미국의 사회보장 카드에서 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번호를 붙이거나 이를테면 신분증을 왜 주민등록증이 그 역할을 해야 되냐는 거죠. 네. 신분증 없는 나라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10중8구 그 한국에만 있는 그 책에도 그 얘기, 저도 아주 잘 배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녹색당이 어쨌든 다른 이미 제기된 인권 내재가 많이 있지만 특히 소수자 인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좀 싸워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쁘게 지내시겠네요, 요새. 그래서 그 녹색당 국회의원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의 폭을 좀 달리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제별 중심으로 해서 녹색당의 그 의제별 모임이나 당원 활동들을 매개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국회를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역할. 한 사람의 의정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에 매몰되지 않고 의제들을 계속 이제 말하자면 코디해주고 예전에 의원의 개인기나 그 스타성 아니면 또 역량 중심으로 되었다면 당에 팀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녹색당 한석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녹색당이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한 그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정치.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우리는 반토막씩 내고 국회의원 마친 사람이 새로운 그 모습으로 또 녹색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요. 그래서 찍어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네.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선거 전략 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은 정당 연설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리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당 길거리에서 그냥 뭐 트럭 같은 거 세워놓고 하시는 건가요? 그냥 저건 앰프 하나 갖다 놓고요. 네. 마이크 잡고 내일도 아침에 네. 8시 반에 외교부 앞에서 지금 일본산 수입 그 수산물 있잖아요. 네. 이게 가랑비 어쩌듯이 굉장히 늘어나 버렸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후쿠시마 네. 이후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네, 거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그 가동되고 있는데 빨리 풀어라.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정부의 대응이 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민들이 만약에 그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지금 요번에 그 위안부 합의에서 보듯이 좀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려서 우리 국민들이 모르면 그렇게 굴복할 수 있을 문제거든요. 그 시장을 우리가 여는 게 네. 돈으로 꽤 됩니까? 상당히 액수를 제가 외워지는 못했는데요. 굉장히 커요. 일본산 수입 수산물 비중이. 그리고 이게 정부는 계속 이제 그런 문제를 쉽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그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량이지만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통관 절차에 있어서 얼마나 엄밀하게 검사가 되고 있는지도 미지수고 왜냐하면 작년에 그 원산지를 속여서 팔았다가 적발된 경우에 상당수가 일본산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과학과 관련한 경우는요, 사전 예방 조치 같은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한국의 뭐 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 같이 관련되어 있는 이 과학의 입장은 뭐냐면 드러나는 것은 뭐 대단치 않다. 방사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치 이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사능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기준치가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극미량이라 하더라도 이게 인체에 사인을 하는 내부 피폭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심대하고 위험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사전 예방의 조치라는 건 전면적인 금지라는 게 맞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관심도 좀 덜 하고 또 뭐 양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하니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냥 슬슬슬 지금 늘어나 지금 뭐 작년만 하도 2015년만 하도 2014년 비교해서 18%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그다음 해제까지 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런 정당 연설회를 이제 하는데 사실 언론 취재도 잘 없고 그렇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걸 SNS에 계속 올리면서 근데 선거가 이제 닥쳐오게 되면 이게 뭐 녹색당 바람이 폭발적으로 부는 거는 사실 지금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또 정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사색하는 이런 유권자들에게는 좀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유권자들이요. 네네. 노동당도 또 좀 챙겨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고민 있죠.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이계삼 후보도 그런 고민 있으시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의당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이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시대 정신에 대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정의당의 당 강령에만 봐도 소득주도의 성장, 모두를 위한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경제 성장이 지금 가능한가? 모두를 위한 성장이든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장 웃기지만 그게 1%만을 위한 성장이지 1%의 부를 독점하는 성장이지 그분이 41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나이로는 몇입니까? 76 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진보 정당은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분배의 정의 이상으로 중요한 게 성장 그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저성장 탈성장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안 되는 지금 거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성장하겠다고 하지만 늘 목표보다 안 되고 또 뭐 수출도 사실 뭐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보도한 걸 지하철에서 봤는데 뭐 18.5% 이렇게 쭉쭉 빠지고 같은.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앞으로도 저성장은 그냥 필연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 패러다임 자체가 어쨌든 뭐 그나마 이제 뭐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이 분배의 정의를 많이 얘기하고 또
어쨌든 그 뭐 복지, 네. 그러니까 복지는 기본적으로 좀 파이의 크기와 이렇게 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제가 뭐 칼럼지 제목으로 썼지만 좀 고르게 가난한 사회로 가야 된다는 어떤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네. 녹색당에 우당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당과 그래도 네. 이제 우리가 정록 포럼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당. 네. 다만 이제 치중하는 그 좀 방점을 찍는 지점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노동당도 같이 좀 잘 돼야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좀 표가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뭐 반드시 녹색당만이 네. 뭐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네. 녹색당만이 뭐 집권당이 돼야 된다. 뭐 이를테면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녹색당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붙들어주는 정당이지. 녹색당적인 가치로 뭐 세상을 재편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녹색당 지금은 실험이잖아요. 아직까지는요. 네네네. 원내 정당도 아니시니까 네네. 실험을 뭐 한국은 얼마 안 했는데. 네네. 그 당원들이 8,000명이나 되는 건 되게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진성 당원 비율이 제일 높고요. 얼마입니까? 여성 당원 비율 54% 되고요. 진성 당원 60%를 넘습니다. 6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체 당원 중에 여성이 많고. 여성당이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사례라 하더라고요. 네. 여성이 다른 해외 녹색당도 네. 여성 당원이 비율이 높은 경우는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한국 정당 중에서도 네. 여성 당원 비율이 제일 높고요. 네, 그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여성 당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뭐 8,000이면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많고요. 학생 아니면 뭐 직장인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당원 비율 중에서는 네. 그 수도권 역시 뭐 서울 경기에 네. 그 이거는 뭐 진보 정당과 비슷한 딜레마이긴 한데 아무래도 고학력자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 경기의 수도권이 뭐 절반을 훨씬 넘으니까요.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직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뭔가. 네. 근데 지금은 또 우리 녹색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주 농촌 도시에도 당원들이 많이 있고 또 활발합니다. 뭐 예컨대 19대 총선에서는요 경북 영양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벽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BYC BYC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정당 득표율이 10%를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귀농한 당원들이 군에서요. 영양군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10%를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괴가네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진보 정당은 또 없는 현상이죠. 네. 그리고 녹색당이 아직까지는 낯섭니다. 낯설죠. 뭐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당이 지향하는 가치, 탈핵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당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알만한 녹색당 당원들이 있으니까 김조광수 감독님. 네네. 임술래 감독님. 네, 영화 임술래 감독님이 그 여성이나 여성이시고 우생순 같은 영화 그리고 소수자 가치들 그분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지잖아요. 저는 새 친구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초기작이신데 그리고 또 동물권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영화 감독 그리고 우리 하승수 위원장님. 네. 하승수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어디 위원장이시죠?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십니다. 그 대표가 뭐 다른 분들이 물으실 때는 당 대표로 할 수 있는 분이죠. 대표라는 명칭을 녹색당에서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남녀 동수로 해서요. 연남 동수로 해서 그러면은 이분이 있고 또 여성이 계시나요? 이유진 위원장님. 하승수 이분은 변호사시죠? 그리고 대학 교수도 그만두시고 지금 이 일에 교수셨고 뛰어드셨고 참여연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보 그 공개 센터도 만들어서 정보 공개 관련한 그런 운동도 하셨고 이를테면 1인 시위 같은 거 집시법상으로 그런 그 집회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1인 시위를 처음 제안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승수, 이유진 두 분의 당대표, 두 분의 공동운영위원장이 계시고. 또 이계삼 선생님 계시고.
같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당원이신가요? 예, 그렇죠. 김종철 선생님이 그 녹색당 전도사를 자임하시면서 당의 전도사라는 직함은 없고 근데 뭐 창당 당시에도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녹색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평당원이세요? 평당원이십니다. 직함은 없고. 네, 직함은 없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녹색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는 이를테면 우리 이 가수 이효리 씨의 남편 되시는 이상순님이 이효리 씨는 아니시고요. 네, 아니시고요. 네,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주에 계신 분이죠. 네, 이분이 이상순님이 그 녹색당 단가 작업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참여했다는 게 곡을 만든 겁니까? 네, 윤영배 가수 이분도 제주. 네, 이분하고 이상순님이 우리 단가를 제작하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그렇죠? 당으로서는 숙제도 많고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요. 네네. 뭐, 잘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정당은 정권을 잡는 거고요. 네네. 물론 뭐 정권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숙제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긴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인격적 지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박근혜 1인이 다 지배하고 뭐 남 보내면 싫어했다가 아니야 뭐 여론이 불리하면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박근혜 란이 일어나고 난이 먼저가 했다고. 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아주 인격적 통치인데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여튼 뭐 그것도 고맙고 좋은 일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총선이 끝났어요. 4.13 총선이. 그래서 당선이 되시면 국회 가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고 문을 삐집고 열고 녹색 생태 이런 가치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뭐 범시민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의미할 테니까요. 그러시면 되는데 만약 낙선하셨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일단 밀양 녹색당 활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지역에 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출마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뒤돌아서 어디로요? 되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정치 이전.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 2개3으로 살겠다. 밀양 녹색당 활동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양 녹색당 활동은 녹색당 밀양 지역 활동.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탈핵 탈송전탑 활동. 지금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중에 아직 300명이 한전이 주겠다는 그 보상금을 받지 않고 계속 수령 거부하면서 버티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과 밀양 송전탑 시즌 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어떤 싸움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낙선을 하게 된다면 좀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될 일은 그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탈핵 탈송전탑 운동을 거칠 일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녹색당 운동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풀뿌리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지역 녹색당 운동에 좀 좋은 전형을 밀양에서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청년들이 제 원래의 문제의식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밀양 같은 곳에서는 이제 송전탑이 이렇게 서 있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곁에서 농사도 배우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교양도 익히고 그리고 지역에서 풀뿌리 정당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틀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늘 생각했던 여러 화두,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농업, 그리고 정치, 이게 만나는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는 녹색당의 운동에 중요한 바탕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개인적인 싶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꼭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혹시 부모님이 농사 지셨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밀양 강변에서 반농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잡아서 파시고요. 또 뭐 끓이는 농사를 지으셨고 단감 농사도 지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 만약 들어가시게 된다면 법안 하나 발의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0명의 발의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2개3 의원이 입법 발의도 못하게 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네. 여론이 일고 그래서 네네. 입법 발의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발의는 하는데 또 법이 통과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시민들이 네. 야 녹색당이 처음 들어왔는데 녹색당이 내놓은 법률안 하나라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료 의원들이 이계삼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 등살에 못 살겠다. SNS 테러다 거의 막. 네. 지역구 같은 뭐라 그러더라. 이계삼 말 안 들어준다고. 자 하나만 내가 통과를 시켜주겠다. 예. 원내대표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싶으십니까?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요. 네.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네. 이를테면 개정안에 네. 주민 동의 요건, 그러니까 그 송전솔로 핵발전소, 변전소 부지의 인근 주민의 수용 예정 지역의 주민 동의 요건 반드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라는 네. 그 정도 하나만 집어넣게 되어도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일반적인 겁니다. 국책 사업 수준으로만 규제를 두더라도 그럼요. 지금과는 네네. 전혀 다른 밀양에서 이렇게 네. 사람이 정말 네.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네네네. 또 그 할머니들이 정말 오랫동안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고 싸우고 그럼요. 네. 뭐 일 이런 없어질 일은 겁니다. 없었을 거다. 네. 앞으로도 막아낼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송전솔로를 깔지 못함으로 인해서라도 네. 발전소를 못 짓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탈핵에 아주 천병이 될 겁니다. 그 법 개정안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뭐 내친 김에 집권을 하셨어요.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계획을 말씀해 보신다면 네네. 근데 집권을 하셨어요 이제 어제부터 예. 대통령이 되시거나 뭐 그러니까 개인 대통령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녹색당 정권이 네. 있거나 네네. 또는 우리가 뭐 다당제 국가는 아니지만 녹색당이 일정하게 뭐 독일처럼 그렇죠. 연정에 참여할 수 있죠. 연립해가지고 녹색당을 네네. 끌어들이려면 네네. 녹색당의 어떤 아젠다를 네네. 수용할 수밖에 없는 네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자 지금 한 2개 정도는 우리가 뭐 해볼 네. 수 있겠다. 네네. 그 중에 하나 탈핵을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에서도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에너지와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자급자족을 해서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수많은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뭐 독일 수준 이상으로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요. 서울 같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그렇긴 한데 있겠죠. 서울 같은 데 불가능한 아니 물론 해볼 수는 있겠는데 네네네. 서울에도 바람도 불고 서울에도 네네. 햇볕도 있으니까 하겠는데 그럼요. 네네.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량을 생산하는 건 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서울처럼 네. 특히 수도권처럼 굉장히 밀집해 있는 네네. 지역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작업하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건 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노력 그 수도권 지역 그 인근까지 포함을 해서요. 네네. 되게 다양한 그 일종의 믹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에너지 믹스 틀을 만들어낸다면 이를테면 뭐 소규모 LNG 발전 같은 네네. 경우도 가능할 거고요. 네. 그리고 건물과 그 각 주택에 태양광을 일단 활용할 수 있을 네. 거고요. 그다음에 각 좀 주요한 건물들에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뭐 남는 열 가지고서 발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틀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그들이 말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별 에너지 작업 시스템을 갖다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이를테면 2020, 10년, 20년 딱 두고 단계형으로 해서 몇 %씩 계속해서 제가 끝내는 이제 다 작업을 하는 그런 틀을 뭐 당장 이렇게 그 법을 뭐 제정을 해야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되겠죠. 예, 네. 그렇죠. 뭐 5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핵발전소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지금 폐쇄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97%까지 만든 발전소를 갖다 그냥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녹색당에서는 2030 그 탈핵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핵발전소 다 멈추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 예정 중인 것들 다 없애고 포기하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환하는 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당장 우리가 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래서 뭐 에너지 분야 예컨대 뭐 복지 분야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법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만 공표하게 된다면은 가능한 거고요. 또 그 복지와 관련해서는 좀 기본소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이제 재정비하고 조세제도까지 정비하는 그런 틀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네. 선생님 참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이해가 짧은 사람에게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셔서 방송 들으신 분들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네네. 또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도 선거에 나오기 전 그리고 나오고 나서까지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좀 힘들었어요. 네.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어서. 근데 제가 갈수록 예열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확신범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송전탑 싸움 할 때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지만 별로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그 녹색당의 어떤 필요성, 절박함, 그리고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그 열망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절망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절망과 무력감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선거에 출마하기 이전에는 그게 벽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벽이 아니라 문턱이었거든요. 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유롭고 또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저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하나 녹색당 정치에 대해서 지금처럼 뛰지 않았다면 저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과 비슷하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생각하기 싫은 게 정치였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는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뛰어드는 만큼 관심을 가지면 가진 만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뭔가 크든 작든 희망을 품게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물론 그 속에서 느끼는 실망과 절망도 동시에 자라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무엇든 해보자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녹색당은 그런 열망들을 받아서 캄캄한 세상에 조명탑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을 켜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조명탑에 의해서 희망을 느끼기보다도 캄캄한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밝혀져 있는 작은 촛불을 보면서 위로하고 그 촛불을 밝혀준 그 밝은 만큼 길을 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촛불 하나를 켰으면 좋겠다. 그게 녹색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한 얘기에서 제가 얼마나 녹색당을 잘 담아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또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녹색당의 친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에게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하셔서 이번에 좀 녹색당 바람을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르게 가난한 사회. 네네. 이계삼 선생님 쓰신 책도 읽어보시면 왜 이분이 이렇게 녹색당 후보로까지 오게 됐는지 네.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신문에 칼럼 쓰시는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녹색당 이계삼 후보를 얻은 대신 칼럼니스트 이계삼 선생을 또 잃었는데요. 이 개인적인 선택이 좋은 성과로 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봄에 녹색당이 원내 정당이 됐다는 게 설레는 소식 전해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